고대 근동은 현재는 쓰지 않는 용어입니다. 왜냐하면 근동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유럽적인 유럽 중심의 시각에서 쓰여진 용어예요. 그래서 지금은 근동이라는 말을 안 쓰고 중동이라는 말을 쓰죠. 중동. 우리가 보통 말하고 있는 중동 사태, 중동하실 때 그 중동이 고대 근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는 쓰지 않지만 학술적으로는 이미 정착이 돼버렸어요. 고대 근동학, 고대 근동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학문적으로 할 때는 고대 근동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우리도 고대 근동이라는 말을 이제 쓰는 걸로 하는 거죠. 고대 근동 지역을 제임스 브레스테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는 용어로 불렀죠.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부터 시작해서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타고 쭉 올라와서 그 다음에 내려와서 레반트 지역 그리고 이스트까지 하는데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이제 유프라테스 강이고 이게 티그리스 강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이가 메소거든요. 강들 사이라는 뜻이잖아요. 좁은 의미로는 이 강 사이가 메소포타미아지만 실제로는 여기를 다 포함하는 게 메소포타미아죠.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이 올라가면 이제 아나톨리아입니다. 터키 지금의 아나톨리아. 고대 근동이라면 크게 덩치를 보통 어떻게 하냐면 메소포타미아하고 그리고 이 지중해인데 지중해 해변을 통틀어서 레반트라고 합니다. 레반트. 해 뜨는 곳이라는 뜻이죠. 레반트. 그래서 오리엔트라고도 하고 이게 레반트입니다. 그 밑에 이집트. 이 세 가지 덩어리를 이제 고대 근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아나톨리아를 포함시키기도 하고 포함시키지 않기도 하고 또 이집트를 포함시키기도 하고 안 시키기도 하고 다 달라요, 사람마다. 근데 우리는 메소포타미아, 레반트, 이스트까지를 고대 근동으로 해서 이제 수업을 할 겁니다. 이 지역이 이렇게 비옥한 순달 지역, 사람이 살 수 있고 강을 따라서 촌락이 형성될 수 있는 지역이죠. 실제로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는 이 경로가 이 비옥한 순달 지역이죠. 이 가운데로는 못 다닙니다. 왜냐면 여기는 사막이잖아요. 사막이기 때문에 못 다니고 항상 이 경로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지나 이 세겜으로 지나갈 때는 정확히 이 비옥한 순달 지역을 따라서 가게 되는 거지 가운데로 지나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가운데 아라비아 사막에도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아모리 족속 같은 사람, 아모리 족속 나중에 나오겠지만 아무르라고 부르는 아모리족, 여기 엘람족이 있는데 나중에 이 아모리족이 이 메소포타미아를 이제 점령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모리족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벨론, 함무라비 그런 사람들이 여기 나오게 되는 겁니다. 비옥한 소수단 지역은 그 뒤로 이 타우루스 산맥이랑 쿠르디스탄 산맥, 자그로스 산맥이 딱 가리고 있어가지고 더 확대도 안 되고 수소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산맥으로 이미 다 가려져 있어가지고 땅에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아나톨리아는 그 산맥 뒤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 포함을 안 시키는 경우가 사실은 많죠.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보면은 이제 수메르가 있고 아카드가 있습니다. 수메르가 있고 아카드가 있는데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에서 수메르가 메소포타미아의 역사를 주도했었고 한 2000년간 그런 다음에 1000년간 정도 1500년 주도했었고 수메르 다음에는 아카드가 지배하는 거거든요. 아카드.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인류 최초의 문명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근데 이거는 되게 사실은 넓은 개념이고 엄밀히 따지면 인류 최초의 문명은 수메르 문명이라고 하면 되죠. 수메르 문명. 수메르 문명은 메소포타미아 문명 안에 있는 겁니다. 수메르 문명. 그리고 수메르가 지난 다음에 아카드가 들어오는 거고 사르곤데제라는 유명한 아카드의 왕이죠. 그 사람이 있었고 메소포타미아는 기본적으로 이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형성된 문명인데 티그리스 강이 이 유프라테스 강이 한 2,800km 정도, 티그리스가 한 1,800km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큰 강이죠. 굉장히 큰 강입니다. 그 사이가 이제 메소포타미아라고 할 수 있고 그 중심으로 이제 도시들이 형성이 되죠. 이게 고대 도시들인데 되게 많아요. 이렇게 많지만 실제로 중요한 도시는 몇 개 안 됩니다. 제가 드린 자료 중에 수메르 왕명록이라고 있어요. 영문으로 된 겁니다. 수메르 왕명록. 고대 근동의 문자는 크게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쇠기, 하나는 그림 문자죠. 상형 문자. 히에로글리프라고 하는데 이런 게 상형 문자죠.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건 다 쇠기 문자예요. 쇠기 문자. 이게 사면으로 아주 빽빽하게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다 영어로 번역된 게 다 이 내용들입니다. 처음 왕부터
마지막 왕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지막 수메르 왕명록에 나오는 도시는 11개예요. 11개. 11개의 주요 도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주요 도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룩 아니고 우룩이 있습니다. 우룩. 지도를 보시면 이 맨 밑에 우루가 있어요. 밑에 우루가 바로 밑에 에리두가 있죠. 에리두가 수메르의 첫 왕조가 에리두입니다. 전설의 왕조인데 여기서 발굴이 됐어요. 그리고 우루가 있고 그 위로 올라가면은 우루크가 있죠. 우루크. 저 우루크가 우룩입니다. 우룩. 성경에는 에렉이라고 나옵니다. 에렉. 우루크가 수메르에서는 가장 유명한 도시라고 사실 보면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은 사실은 별 내용은 없어요. 왕이 됐고 몇 년을 통치했고 막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통치 횟수가 성경도 보면은 그 노아의 족보 보면은 아담의 족보 보면은 막 몇백 년 살잖아요. 몇백 년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한 내용이 요 내용이에요. 이걸 정리한 내용이. 이걸 보면은 이 도표의 맨 처음에 이제 애프터 더 이제 킹십 하잖아요. 왕권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는데 처음에 정착한 곳이 어디라고요? 에리두라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이 돼요. 이 수메르 왕권은 처음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에리두라는 도시에서 알루림하고 알라자라는 두 명의 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바드티비라라는 도시에서 세 명의 왕이 있었고 라라그라는 곳에서 한 명의 왕이 나왔고 진바르에서 한 명의 왕이 나왔고 마지막 슈루팍에서 한 명의 왕, 총 8명의 왕이 나갔다. 근데 그 8명의 왕이 다스린 횟수가 24만 1년, 24만 1200년 다스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횟수죠. 말도 안 되는 횟수.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는 횟수를 이렇게 늘리는 게 일반적인 거였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은 그게 실제로 봐야 될지, 실제 나이로 봐야 될지, 아니면은 어떤 상징으로 봐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분석이 틀이 되는 건데, 고대 근동에서는 훨씬 더 터무니없는 횟수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첫 번째 이 신화적인 이 8명의 왕이 지난 다음에 수메르 왕명록에 홍수가 나와요. 홍수. 그래서 내용 보면은, 네. 이 홍수가 덮쳤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홍수가 덮친 다음에 그 이후에 첫 왕조가 뒤에 나옵니다. 바로 키시 왕조예요. 키시 왕조. 이때부터가 수메르의 역사 시대라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이때 맨 왼쪽으로 가면요, 렌스 오브 룰 인 이어즈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통치 횟수가 나와요. 통치 연도가. 물론 엄청 길어요. 1200년, 960년 엄청 길지만 그 앞에와 비교했을 때 어때요? 앞에는 기본이 막 수만 년이잖아요. 근데 뒤로 가면은 확 줄어들어요. 홍수를 기점으로. 근데 성경도 보면은 노아 홍수를 기점으로 인류의 수명이 확 달라지잖아요. 근데 이런 거에서 굉장히 유사성이 있는 거죠. 이 족보를 쓰는데 고대 근동에서도 수메르에서도 족보를 쓸 때 족보의 연수는 되게 터무니없지만 차이가 갑자기 확 드러나는 게 홍수기사 기점으로 늘어나는 거거든요. 이게 왜 그럴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키시 왕조. 키시라는 도시가 중심이 되어서 왕조가 된 겁니다. 그 그리스 폴리스를 보면은 아테네가 있고 스파르타가 있고 도시가 많잖아요. 근데 항상 주도하는 도시가 있잖아요. 메소포타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렇게 많은 도시들이 있는데 그 중에 중심 도시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키시라는 이 도시가 중심이 돼갖고 수메르를 장악을 한 거죠. 23명의 왕이 나왔다 이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도시가 에아나. 근데 에아나라는 말은 그 뒤로 가면 안 나옵니다. 그 초반에만 잠깐 나오는 거고 뒤로 가면 우르쿠죠. 우르쿠. 이 우르쿠에서는 이 우르쿠 이랑조 시대를 소위 그 수메르 영웅 시대라고 하거든요. 영웅 시대. 이 길가메시도 그렇고 그 길가메시 바로 위에 있는 두무지도 그렇고 그 위에 있는 루가반다도 그렇고 다 수메르인들한테는 영웅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수메르인들이 외부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고통받을 때 항상 이 길가메시 같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독립할 수 있다. 막 그렇게 했거든요. 나중에 이 길가메시 서사시 같은 경우는 버전이 되게 아주 다양한 버전으로 전승이 되어 오다가 나중에 후대에 가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길가메시는 실존 인물이라고
거의 지금은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이 길가메시가 이제 거의 신화화 돼갖고 우리한테 이 길가메시 사사시로 전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길가메시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루크의 왕이었고 그 사람이 우루크의 성벽을 지었다, 신전을 지었다. 그 정도까지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우루크. 그리고 우루크 다음에 이 바로 아브라함의 고향이라고 말하는 우림이라고도 하고 우르라고 하는데 이 우르 왕조가 나오는 거죠. 이게 우르 1왕조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남수메르 국가들이 쭉 내려오다가 4페이지의 맨 마지막에 아카드라고 나오죠. 메소포타미아 북부에 있었던 아카드예요. 이 아카드하고 수메르하고는 사실 좀 다르거든요. 다르지만 이 왕명록에서는 이 메소포타미아 남부에 있던 수메르, 북부에 있었던 아카드를 다 하나로 묶어가지고 수메르의 역사를 포함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카드까지 들어간 거죠. 아카드에서는 사라곤 대제가 아주 유명한 사람이라는 거. 왕명록은 여기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수메르를 장악한 사람이 우르 삼왕조예요. 우르의 세 번째 왕조. 우르 남무라는 아주 유명한 왕이 있습니다. 우르 남무. 그 우르 남무가 만든 게 우리가 아마 한 번쯤 봤을 건데 지구라트라고 바벨탑의 원형이다라고 해서 이 쌓아놓은 탑이 있잖아요. 지구라트. 이거를 우르 남무 때 만든 거죠. 우르 남무. 우르 삼왕조가 마지막 왕조거든요. 그 우르 삼왕조의 마지막 시기 때 이제 아브라함이 나왔다고 하면 되죠. 수메르가 망하는 거는 우르 삼왕조 때 아까 말했던 그 사막에서 거주하고 있던 아모리족이 있는데 이 아모리족이 쳐들어오면서 이 수메르는 역사에서 이제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더 이상. 그리고 이 아모리족이 그런데 수메르가 사라졌지만 이 아모리족이 수메르의 문화들, 수메르의 유산을 그대로 다 받았어요. 이걸 파괴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 아모리족이 와서 바벨론, 구 바벨로니아를 만들었을 때도 그 수메르의 문화와 문명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걸 이어가는 거죠. 구 바벨론 이후에 나중에 이제 아시리아가 들어오는데 아시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벨론을 통해서 들어온 이 수메르의 문화를 그대로 다 받아들여요.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면은 수메르가 망하면서 끝난 게 아니고 구 바벨론, 구 아시리아,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나서 성경에 나오는 신 아시리아, 신 바벨론까지, 그리고 페르시아가 들어와서 바벨론이 망할 때까지, 그때까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망하고 고레스가 이 바벨론을 점령한 다음에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잖아요. 그건 사실은 문명의 대전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란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보지 않거든요. 보통 이란은 보지 않습니다. 이란은 그냥 고유하게 이란 문명이라고 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이란까지 하나의 메소포타미아를 보기도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분리해서 보는데,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이란 문명으로 넘어간 거죠. 그리고 이 이란 문명이 나중에 그리스와 전쟁에서 패하잖아요. 결국은. 그리고 그리스가 넘어오잖아요. 그 알렉산더가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또 문명의 대전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몇 차례의 문명의 대전환을 경험하면서 발전하는 거예요. 이집트는 지금 인공위성을 딱 찍으면 저렇게 보입니다. 지중해 밑으로 삼각주가 보이잖아요. 지금 비옥하죠, 삼각주가. 그리고 이 삼각주에서 나일강이 쭉 갑니다. 나일강은 우간다 빅토리아 호수에부터 발원돼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나일강 길이가 한 6,700km 됩니다. 6,700km. 엄청나죠? 6,700km. 근데 고대 이집트에서는요, 이 나일강이 다 이집트가 아니고 하루에서 한 1,200km 정도만 고대 이집트예요. 그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이집트를 나일강의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나일강이 없으면 이집트는 존속이 될 수가 없는 곳이죠. 씨만 뿌려도 그냥 농사가 되는. 근데 더 기가 막힌 거는, 그렇게 따지면 메소포타미아의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도 마찬가지죠. 근데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강은 그 치수가 안 돼요. 치수. 강을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범람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홍수 신화가 굉장히 큰 겁니다.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수메르 왕명록에도 홍수가 아주 강하게 나오잖아요. 강하게. 근데 이집트에는요, 홍수 신화가 없어요. 홍수 신화가 없습니다. 이 고대 근동 시사에 보면은 성경이랑 비슷한 게
신이 인간을 만들고 인간은 심판을 내요. 심판하는 이유는 다 다르지만, 그러니까 심판을 할 때 홍수로도 심판하고,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에서는 홍수로 심판하죠. 근데 이집트에서도 신이 인간을 심판해요. 근데 홍수가 아니고 사자를 보내가지고 사자가 다 그냥 죽이는 거죠. 그렇게 심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다르지만 심판의 내용이 나와요. 심판의 내용이. 이게 참 재밌어요. 근데 이렇게 심판을 받은 다음에는 항상 뭐가 이루어지냐면 문명의 발전이 이루어져요. 문명의 발전. 이집트 신화에서도 이 태양신 라가 심판한 다음에 이 지혜의 신 토트라고 있어요. 이 토트를 통해 가지고 인간들에게 이 문자를 알려주고 학문을 알려주고 문명이 발전되게 만들고, 메소포타미아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홍수가 끝난 다음에 문명이 발전하거든요. 근데 성경도 보면은 노아 홍수 다음에 문명이 발전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노아 홍수 다음에.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가면은 정확히 메소포타미아에서 문명이 시작되는 모습이 그려지는데, 이거는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게 되게 재밌는 거죠. 이집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 이집트와 하 이집트가 있잖아요. 이 두 개의 이집트가 하나로 합쳐졌을 때는 이집트가 아주 강성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나뉘어요. 상과 하가 나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왕조가 동시에 존재하는 거죠. 두 개의 동시에. 그때 이집트가 아주 허약해져요. 그런 역사가 이집트 역사에 총 3번 있었습니다. 3번. 이걸 중간기라고 합니다. 중간기. 이집트 중간기. 그래서 이집트 고왕조가 있었고, 중간기가 있고, 중왕조가 있고, 중간기가 있고, 그리고 신왕조가 있고, 중간기가 있고, 그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 시점들이 야곱이 자기 족속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오는 시기라든가, 아니면 출애굽하는 시기라든가, 그런 것들과 절묘하게 겹쳐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 왜 그게 가능했을까? 그런 것들을 보면은 재밌죠. 우리는 이제 그런 거를 좀 분석해서 보려고 하는 게 이번 강의의 큰 목적 중에 하나고, 그런 것들은 이제 그 시간 되면은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를 최초로 통일한 사람이 나르메르라는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나르메르. 앞에 보이는 게 나르메르 팔레트라는 거예요. 나르메르 팔레트. 이거는 그 두 개의 토기가 아니고 앞뒤를 쪼개가지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앞뒤를. 이게 중요한 유물인 이유는, 이거를 그림을 그리면 요건데, 맨 위에 제가 빨간색 마크 쓴 거, 이게 그 상형 문자로 나르메르라는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나르메르. 근데 앞면과 뒷면이 다 나르메르죠. 앞면과 뒷면이 다 나르메르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면과 뒷면에 다 파라오 나르메르가 그려져 있는 건데, 재밌는 거는 우선 우리가 봤을 때 왼쪽에 있는 나르메르가 쓴 이 모자 있잖아요. 왕관. 이거는 아까 말한 그 밑에 상 이집트 있죠. 상 이집트의 파라오가 쓰는 백관이에요. 하얀색으로 된. 근데 옆에 있는 나르메르, 이 개선하는 모습인데, 개선하는 나르메르가 써 있는 그 왕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앞에가 뭔가 이렇게 나팔 모양으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건 적관이에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하 이집트의 파라오가 쓰는 왕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르메르 팔레트의 상징은 뭐냐면, 하 이집트의 파라오였던 나르메르가 이집트를 통일했다. 통일해서 하나의 이집트를 만들었다. 그거를 상징하는 팔레트라고 보통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때 첫 이집트의 파라오라고 알려진 사람이 이 나르메르이죠. 근데 이거 외에는 사실은 그렇게 증거가 없어요. 이 사람이 실존 인물인지 아닌지. 1중간기 때가 앞에 적혀 있는 것처럼 2136년 BC 2023년쯤으로 보는 거고, 근데 이 수치들은요 사실은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에요. 그냥 대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가 1974년, 1940년 어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3중간기가 1070년부터 525년이라고 볼 수 있죠. 1중간기 비슷한 시기에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를 나와서, 그리고 아브라함 보면은 자기 마음대로 이집트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마음대로.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했을 때 이런 혼란기와 연관이 있을 거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는 거고, 제2중간기는 이거는 이제 논쟁이 많은 부분인데, 특히 출애굽 연도와 관련해 갖고 논쟁이 많은 건데, 출애굽 연도가 후기설이 있고 그리고 이 초기설이 있습니다. 초기설에 따르면은 15세기 때 출애굽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16세기, 15세기 때. 그러면 이 중간기가 끝난 다음 시기 때 출애굽이 있었던 거예요. 출애굽이.
근데 후기설로 가도 중간기 이후에 간 거죠. 한 100년, 200년 차이가 납니다. 20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3중간기는 딱 이때는 3중간기부터는 역사가 정확하게 밝혀지는 연도예요. 이때는 이 사울을 중심으로 사울, 다윗, 솔로몬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강성해지는 시기예요. 강성해지는 시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강성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이집트가 중간기였기 때문이에요. 중간기. 힘이 없는 시기였습니다. 이집트가 팔레스타인에 개입해가지고 뭔가를 할 수 없는 시기였어요. 3중간기. 혼란한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같은 경우는 왕이 돼서 정치를 하는데 솔로몬이 그렇게 발전하는데 굉장히 럭키했던 거죠. 이 그런 국지 정세에서는 아주 럭키했던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메소포타미아도 전혀 힘을 받지 못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레반트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이 성장하는데 아주 도움이 됐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고구려가 중국이 약할 때는 흥성하고 중국이 강하면 우리나라가 뭐랍니까 되게 위축이 되잖아요.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이집트는 특별히 근데 상과 하 이집트 중에 하 이집트가 성경과 아주 관련이 많죠. 왜냐하면 하 이집트의 고센이라는 지역이 나중에 그 야곱의 자손들이 머물던 지역이 고센이잖아요. 고센. 다음은 레반트인데 레반트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구약의 모든 내용은 다 레반트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레반트에서. 지중해 동편에 있는 모든 해변을 다 레반트라고 해요. 혹은 성경에서는요 가나안이라고도 하고요. 가나안. 근데 가나안은 성경에서만 나오는 이 용어가 아니고요. 고대 근동 문헌에서도 가나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가나안. 사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팔레스타인이라는 용어 많이 쓰잖아요. 팔레스타인. 이거는 전체가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죠.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면은 이 반 잘라가지고 레반트의 남부만 팔레스타인이에요. 그리고 이 남부만 이스라엘이라고 보통 하는 거죠.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그냥 편하게 팔레스타인 말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레반트를 이야기할 때는 팔레스타인 얘기를 하면 안 돼요. 팔레스타인은 시리아와 이 팔레스타인이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레반트라는 개념, 가나안이라는 개념, 시리아 팔레스타인이라는 개념, 요거를 좀 구별할 필요가. 우선 레반트 북쪽을 좀 보자면 보통 시리아라고 아람 족속이 나중에 차지하게 되는데 고대에는 여기에 레반트 북쪽의 그 해변 지역을 총칭해서 페니키아라고 했습니다. 페니키아는 나라 이름은 아니에요. 그냥 여기를 총칭해서 부르는 말이에요. 페니키아에 있던 주요한 도시, 아주 대표적인 도시가 두로하고 시돈이죠. 두로하고 시돈의 이 페니키아가 중요한 이유는 레반트가 지중해가 있으니까 레반트는 지금 바다를 끼고 있잖아요. 그건 다 항구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지만 항구가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레반트 남쪽 이스라엘이 접목하고 있는 해변가 있죠. 이스라엘이 접목하고 있는 해변가는 항구가 못 들어가요. 땅이 항구가 들어갈 수가 없고 이스라엘이 끝난 위에 페니키아부터 항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항구가. 그러니까 시돈하고 두로가 중요한 이유는 시돈과 두로를 통해야지만 지중해를 넘어가지고 무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여기 홍해 가면은 아카오만 밑에 여기 에시온게베이라는 도시를 이제 솔로몬이 만들거든요. 항구를.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무역을 받아가지고 이게 물건을 가지고 들어오면은 그 두로와 시돈을 통해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중간에서 뭐 하는 거냐면 중개무역을 하는 거죠. 중개무역. 그래서 항상 페니키아는 부유했습니다. 부유하고 돈도 많고 아주 작은 나라지만 아주 강성하고 아주 부자 도시였어요. 부자 도시. 두로와 시돈을 통하지 않으면 잘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는요. 북이스라엘은 되게 악하게 나오고 남유다는 되게 좋게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 부유하게 살 적이 없어요. 남유다는 되게 가난했습니다. 아주 못 살았어요. 잘 살 수가 없습니다. 왜? 남유다의 주요 도시는 다 산간지역에 있어요. 산간지역. 서부 산간지역. 1000m 이상 되는 그 산간에만 있는 도시들이거든요. 무역로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다 나중에 무역로를 만나가지고 더군 이 두로 시돈과 교역하면서 굉장한 부를 누릴 수 있었던 거죠. 이거와 함께 또 알아야 되는 게 단순히 그 항구만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해변을 중심으로 한 해변길이 있어요. 해변길이 있고 그리고 이 왕의 대로라고 해서 요단강
이 동편 쪽으로 왕의 길이라는 게 있고 족장길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해안길이 국제 무역도로입니다. 무역을 할 때는 이 해안길을 따라가야 돼요. 해안길을 끼고 있는 도시들은 굉장히 중요한 도시죠. 그 중에 하나가 무기또가 있고, 그리고 나서 다메섹, 그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데, 남루다는 해변길을 끼고 있는 도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역로가 다 막혀 있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나중에 이 무역로가 다 이스라엘 안에 있는 거죠. 무기또니 뭐니 이렇게. 그냥 무기또에서는 전쟁이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전쟁이. 왜? 무기또를 차지해야지 이 무역로를 장악하는 거거든요. 무기또. 그래서 무기또는 전쟁이 너무 많이 나는 곳이에요. 무기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최후의 인류의 마지막 전쟁이 나잖아요. 선과 악의 전쟁. 이게 뭡니까? 아마게돈이라고 하죠. 아마게돈이 히브리어로 하면은 무기또의 언덕이라는 뜻이거든요. 무기또의 언덕. 그러니까 아마게돈은 무기또를 말하는 거예요. 무기또.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계시록에서 아마게돈을 얘기할 때 왜 무기또냐? 무기또는 그만큼 전쟁이 엄청나게 많았던 도시였기 때문에. 전쟁이 왜 많았냐? 무역로, 해변길의 중심에 있었던 도시가 이 무기또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기또가 중요한 거죠. 나중에 요시야가 이 바로누고가 이 아시리아를 도와서 바벨론과 싸우기 위해서 막 올라오는데 이 요시야가 무기또에서 막잖아요. 못 가게. 그러니까 느고가 난 너랑 싸우려는 게 아니고 북쪽으로 가갖고 바벨론과 싸우려는 거야. 열어줘. 근데 안 열어주거든요. 열어줄 수가 없는 거죠. 무기또를 열어주면은 이스라엘은 망하는 겁니다. 거의. 무기또가 열리자마자 이스라엘의 평원이 다 그냥 그대로 다 공개되어 버리는 거고, 그냥 속수무책이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명나라와 싸울 때 조선이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조선이.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에 사신을 보냈잖아요. 사신을. 정명가도라고 해서 명나라를 정복하러 가니까 길을 빌려달라 그거였거든요. 너희를 치려는 게 아니야. 길만 빌려줘. 명나라 치려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앞에서 싸운 것이죠. 힘들게.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이 무기또에서 막아섰고 결국 그때 전사를 했죠. 요시야가. 한국은 되게 자유로운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의 문물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당연히 이 사상적으로 되게 자유주의적이고 되게 세계 시민적인 자세가 있는 거죠. 좋게 말하면. 성경에서 나쁘게 말하면 종교적으로 혼탁한 거고, 좋게 말하면 그런 편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신앙과 그걸 존중하면서 이렇게 세계 시민의 자세로 가는 것들, 그런 게 있다고 볼 수 있죠. 솔로몬은 그러니까 이 보수적인 신앙인은 아니었죠. 아주 세계 시민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종교에 대해서도 그냥 편협하게 우리 것만 믿는 게 아니고 다 받아들이잖아요. 다. 그래갖고 다 예루살렘 안에서도 다 수용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데는 아주 유용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해안 평원. 아까 그 평원 얘기했는데 그 해안 평원에는 밑에서부터 블레셋 평원, 샤론, 돌, 악고 평원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 평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리적으로 배가 들어올 수가 없는, 배가 절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가면은 여기에 그 중간기죠. 여기에 항구를 만든 사람이 있어요. 항구. 원래 지리적으로는요 항구를 만들 수가 없는 지형인데 그 자연의 조건을 극복하고 기가 막힌 항구를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예? 헤롯이죠. 헤롯. 우리가 알고 있는 헤롯 대왕 있잖아요. 그 사람이 건축의 규제잖아요. 건축의 규제. 실제로 우리가 신약의 역사를 공부하고 신약의 자료들을 하는데 헤롯이 남긴 그 흔적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헤롯이 남긴 유물들. 그러니까 건축과 이런 데서는 정말 규제였죠. 그러니까 가이사라가 아주 유명한 항구 도시거든요. 가이사라의 황제를 기념해서 항구를 만든 거죠. 이건 거의 정말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죠. 헤롯을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굉장히 그런 간사하고 되게 좋지 않은 모습을 많이 그리잖아요. 근데 헤롯은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진짜로. 왜냐면 로마가 정권이 엄청나게 바뀌고 그럴 때, 그리고 하스모니아 왕국을 이어서 헤롯 왕조를 이어가는데
헤롯이 그 중심에 있었거든요. 정치에 아주 대단한 풍파가 있을 때 그 가운데서도 유대 왕국을 유지했던 사람이에요. 로마한테 뺏기지 않고. 헤롯이 죽은 다음에 뺏기는 거예요. 헤롯한테 죽은 다음에 헤롯의 아들들이 다 나눴는데 그 아들 중에 아켈라오 같은 사람 때문에 아켈라오가 쫓겨나고 총독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총독이. 헤롯 시대 때는 총독이 못 들어왔어요. 헤롯이 다 이스라엘 통치했지. 로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수완이 대단했던 사람이라는 건 분명한 사실이죠. 잔혹했지만. 근데 잔혹한 사람은 뭐 한두 명이었나요? 잔혹했다는 사람이. 우리나라 말대로 조선의 태종 같은 사람들 얼마나 잔혹합니까? 정권 유지를 위하고 그런 이 자기 가족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부인의 집안, 자기 며느리의 집안까지 다 완전히 그냥 숙청을 해버렸잖아요. 그런데 세종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 아버지가 그 외척을 다 정리해버렸기 때문에 세종이 나온 거거든요. 그런 잔혹함. 그러니까 태종을 누구도 폭군이라고 얘기 안 한다고요. 태종을요. 그런데 연산이나 그런 사람은 폭군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폭군의 기준은 정치인들이 잔혹하냐, 잔혹하지 않냐, 뭐 신하들을 죽이냐 안 죽이냐 그거 가지고 폭군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일반 백성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연산군은 일반 백성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거든요. 자기 일반 백성들의 그런 가옥 같은 걸 다 헐어버리고 사상터로 만들어버리고 그렇게. 그러니까 폭군이 되는 거죠. 근데 헤롯 같은 경우는 이런 면에서 어떻게 봐야 될지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왜? 헤롯 때문에 백성들의 삶이 공고해지진 않았거든요. 그 정치권 안에서만 잔혹했던 거죠. 자기 아들들 죽이고 자기 정치적인 라이벌을 다 죽여버리고 그랬던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다음 해안평 다음에 서부산지죠. 여기가 크게 유다, 사마리아, 갈릴리 다 고원지대입니다. 성경의 모든 중심은 다 서부산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요. 여기 실로, 세겜, 예루살렘, 헤브론 다 이쪽에 있습니다. 유대 광야가 밑에 있고요. 좀 빨리 넘어갈게요. 남부. 유대 광야 네게브 지나가고 이게 유대 광야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되게 이 천의 요새인 이유가 예루살렘 자체가 서부산지에 있다고 했잖아요. 서부산지에. 그러니까 산지니까 우선 적의 공격이 오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또 옆에는 유대 광야라서 광야로 들어올 수도 없고 또 반대는 쉐팔라라고 해야 하고 저지대 마찬가지로 공격에 들어오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정말 천의 요새예요. 점령하기가 굉장히 힘든 곳입니다. 점령하기 굉장히 힘든 곳. 나중에 바벨론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시리아도 그렇고 예루살렘을 점령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아시리아는 실패했고 점령 못했죠. 바벨론도 점령하는데 몇 년이 걸렸잖아요. 나중에 로마도 점령하는데 몇 년이 걸려요. 그만큼 점령하기 힘든 곳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걸 단번에 점령해 버렸거든요. 다윗은.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건 나중에 다윗 시간에 가갖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유대 광야고요. 쉐팔라 저지대고 네게브 넘어갈게요. 다음에 요단 지구대죠. 지구대라는 거는 이제 분지예요. 분지. 고지대가 있었으니까 그 다음은 분지잖아요.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단 그리고 훌라 호수, 갈릴리, 요단 사해는 다 저지대입니다. 아주 낮아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하고 사해 바다 같은 경우는요, 해저 200m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바다보다 지면이 낮은 거죠. 훨씬 더 낮은 겁니다. 갈릴리 바다입니까? 호수입니까? 갈릴리? 엄밀히 따지면? 갈릴리 호수죠. 그럼 사해는 바다입니까? 호수입니까? 왜요? 아,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냥 둘 다 내륙에 있어요. 내륙에 있지만 이거 가지고 바다냐 호수냐가 아니고 그 물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사해는 바닷물이고 염분이 많고 갈릴리는 바닷물이 아니라 민물이거든요. 그러니까 호수가 맞죠. 호수가. 근데 보통 성경에서는 그냥 바다라고 부르는 거죠. 갈릴리 호수는 저지대잖아요. 근데 바로 그 위에가 골란고원이에요. 골란고원은 굉장히 고지대거든요. 그 지금도 이스라엘이 골란고원에는 그 군 부대가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골란고원에 올라가면은 이스라엘이 한눈에 다 보이고, 골란고원을 점령하면은 이스라엘은 그냥 점령이 된 거예요, 사실은요.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고지대고. 그래서 이 고지대이면서 평원이 아주 넓게 펼쳐져 있거든요. 바람이 불어오면은 여기서 바람이 불어오다가 저지대를 갑자기 만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에서는 폭풍우가 막 일어나는 거죠. 쉽게.
예수님이 만난 폭풍우 같은 게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고 갈릴리에서는 종종 일어나는 폭풍우예요. 그런 지리적인 조건 때문에 그런 거를 알 수가 있고요. 이 갈릴리 바다고요.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 보면은 뭐 디베랴, 막달랴, 그리고 게네사렛, 타부가, 가버나움, 벳세다, 거라사, 데가볼리 다 신약의 도시들이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다녔던 도시의 대부분은 다 갈릴리에 있는 이 도시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가 막 어떤 뭐 하늘나는 새를 보라부터 시작해서 농부의 비유 같은 거 하는 이유가 그냥 주님이 막 한 비유가 아니고 당신의 있었던 그런 지리적인 환경이라든가 사람들의 진짜 실생활과 관련된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동부 고원이죠. 트랜스 요르단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에돔, 모압 같은 나라들이 다 이쪽에 비치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크게 지류가 야복강, 야르논강, 세렛강이라고 해서 이 중요한 강들이 있어요. 근데 이 강들은요 이스라엘에서 와디라고 부릅니다. 와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강하고 달라요. 강은 항상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와디는 뭐냐면 비가 오면 수로에 따라서 물이 생겨요. 그런데 비가 그치고 메마르면은 그냥 길이에요. 길. 근데 비만 오면은 항상 똑같은 이 수로가 생기는 걸 와디라고 하거든요. 이게 큰 와디들입니다. 야복강, 야르논강, 세렛강. 이 강들을 기점으로 아까 말한 모압, 암몬, 에돔 이런 게 다 나뉘는 거죠. 이건 아까 말했던 중요한 4개 주요 도시이죠. 하늘색으로 보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이 국제 해안도로 가자 지방이 있고요, 요빠 있고요, 아벡 있고요, 무기또, 핫솔, 다메섹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기또하고 핫솔, 다메섹이 중요한 도시인데 해안에 있는 지역, 가자라든가 요빠 이런 지역 있잖아요. 여기는 이스라엘이 점령을 못했어요. 이 블레셋이 있던 땅이잖아요. 블레셋. 그러니까 실제로 이스라엘은 이 남유다, 특히 남유다는 이 국제 해안도로를 갖고 있지 못했죠. 그러니까 무역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했죠.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무기토도 있었고 핫솔도 있었고